경제 CFR 신용평가사 무디스가 미국 중소은행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했습니다. 인들하는 피치 평가를 부정적으로 본 것과 다르게 미국 무디스사 평가를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러시아 위기다. 그래서 이 조블로그 같은데 아주 환율로 비교를 잘했습니다. 현재 러시아 환율이 개전 초기에는 치솟았다가 외환위기급으로 대비를 해가지고 쭉 떨어졌죠. 그래서 러시아 경제가 매우 6개월 동안은 안정적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쭉쭉 오르고 있죠. 이만큼 러시아 경제가 좋지 않다라는 점을 데이터로 입증하였습니다. 물론 러시아 데이터도 서방 데이터보다는 언론을 은폐하기 때문에 체르노빌 사태처럼 크게 신뢰할 수는 없지만 찐꽁 데이터보다는 객관적이다 라는 것이 중론입니다. 즉 아무리 못해도 반쪽민주당 문좀비나 메공 시파르 찐꽁 데이터보다는 조작하지 않았다 라는 게 서방 학계의 시각입니다. 다소간 이렇게 조작했을 가능성은 물론 있죠. 은폐하고 있으니까 지금 위파쇼답게. 그러한 설사 그런 것들을 다 전제하더라도 러시아 환율이 지금 이렇게 어렵다. 그만큼 러시아 경제가 어렵다고 유추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곧바로 끝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푸딩이 1년 동안은 준비를 했단 말이에요.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을 위해서 한 1년 정도, 1년 안에는 우크라이나를 완전히 먹을 수 있겠다 생각돼서, 물론 더 빠르게 진격전으로 해서 한 달 이내로 끝낼 생각이었는데 초전박살. 그래도 혹시나 몰라서 최악의 경우는 한 1년 정도는 대비했어요. 그래서 그 경제가 어떤 경제냐면 평양식이죠. 평양식. 위기 상황일 때 핵심 지지계층만 잘 먹고 잘 사는, 모스크바 변두리만, 모스크바 변두리, 그리고 자신을 지지하는 층들 위주로 이렇게 경제 편의를 제공하고, 그 외에 러시아 지역은 나몰라라 한다는 거죠. 그게 평양식이었죠. 90년대 고난의 행군 시절에 평양 시민들 빼고서는 나머지 다 꽃제비로 만들었던, 수백만 명을 굶어 죽였던 자이파시오 노예제의 수고통, 이완용만도 못한 맥노, 괴뢰, 파쇼, 반쪽 일성들의 수법이었죠. 그걸 그대로 흉내낼 거다. 그런 면에서 저는 북한 경제보다 훨씬 괜찮은 안정적인 석유라는 원자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 경제가 어렵다고 하더라도 핵심 지지계층이 크게 동요하지는 않을 것이다. 올해까지는 전 그렇게 전망합니다. 왜냐하면 얘네들만 잘 먹고 잘 살면 되거든요. 모스크바 위주로 아무리 물가 비싸도 수입품들 얘네들한테 배급제로 돌리든 뭐든 하면 되니까. 근데 내년에는 굉장히 어려워질 거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 러시아 입장, 위파시오 푸딩 입장에서는 올해 안에 끝내야 된다 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올해 안에 위파시오 푸딩이 러시아 침략 전쟁을 끝내지 못한다? 그러면 정권의 파면, 푸딩의 자살, 히틀러의 자살처럼 그렇게 귀결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올해까지는 버틸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중공과 인도가 수혜로 있고 있죠. 반값에 지금 유가가 지금 국제 유가가 $80다.
뭐 40달러, 아니 40달러가 아니라 30달러에 헐값에 넘기고 있고, 그것도 찌꺼 애들이 머리가 또 기민하게 돌아가니까 러시아 루블로 결제하기 쉽지 않다. 위안화로 결제해달라. 그래서 위안화로 결제하고 있는 중이죠. 인도도 마찬가지 입장이고. 그래서 인도 언론이 푸딩에 좀 이렇게 신화적이죠. 이유가 다 있는 겁니다. 인도에서도 에너지 위기가 생겨봐요. 인도가 뭐 거기도 뭐 석유 좀 나지만 그거 아무것도 아니니까. 이렇게 말씀드리시고, 그 다음에 신용평가사 무디스가 미국 중소은행에 대한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했는데, 이건 저는 긍정적이에요. 피치사의 어떤 뭐 미국 신용등급, 그거는 들어봤죠. 말도 안 되는 헛소리라고. 저는 피치사가 걔가 독단적으로 행한 건 아니라고, 현재까지 한 지켜보니까 일주일 정도 지켜보니까 독단적으로 행한 건 아니었구나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구분 귀족들이 등 떠밀려 가지고 피치사 걔가 한 거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어떠한 대가는 반드시 치울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반면에 이제 무디스 같은 경우는, 이거는 인들아 볼 때 신용평가사가 할 일을 하고 있다, 긍정적이다. 당연히 미국 중소기업, 중소은행들에 대한 신용등급을 하향해야죠. 강등시켜야죠. 그리고 이것은 세계 경제나 미국 경제나 미국 금융 모든 면에서 긍정적이다. 더 안전하고 강화시킬 것이다. 당장은 힘들지라도 오히려 미국 경제의 체질을 강화시킬 것이다. 그리고 이든영이 어쨌든 예금을 보장했다, 뭐 이런 것들 소소한 거 빼고라도 그렇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인드라가 강조하는 후기 신자유주의론, 영구부채 기반 달러 결제 시스템으로 가는 길이다 라고 줄곧 강조한 바 있습니다. 우리 채권 수익률 보면 다시 떨어졌다가 올라가고 있죠. 맨 처음에 이렇게 신용등급 강등했다, 그러니까 채권 수익률이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3년 수익률 보는 이유는 2년, 3년 인드라 재고순환 지표를 굉장히 중시하기 때문에, 재고순환 지표가 약 30개월이기 때문에 3년은 36개월, 2년은 24개월 해서 중간인 걸 보고 있는데, 그래서 2년물, 3년물 채권, 미국 국채를 중시한다, 인드라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근거는 재고순환 지표. 어쨌든 CPI 발표했고요. 인드라 예상대로 됐고, 이건 비트코인은 뭐 그냥 인드라 인간지표니까 넘어가고, VOA에서 라자루스 판결했죠. 전원 자산 동결. 그래서 중요한 게 뭐죠? 암호화폐라는 것들은 국유원이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암호화폐 못 들고 있는지 다 알고 있다니까. 암호화폐를 시작한 사람들이 국유원이야. 인드라 비트코인 역사 설명드렸습니다. 말씀드렸고요. 유가가 이제 조금 올랐는데 70달러 선이었다가 80달러로 됐는데, 인드라 볼 때는 80달러 선 지금 상태가 사실 정상가라고 볼 수 있고, 70달러 선은 좀 지나치게 떨어졌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현 유가 수준이 제가 볼 때 적정하다라는 게 인드라 입장이에요. 그걸 전제하고 지금 70달러 선에서 80달러로 오른 건 뭐냐, 그거는 아주 간단하게 얘기해서 난방비 때문이다, 계절적 수요다 라는 거죠. 북반구는 지금 한여름이지만
남반구는 한겨울입니다. 그렇죠? 냉방비하고 난방비 중에 난방비가 더 많은 소모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유럽이 굉장히 더운데 그런 얘기 없잖아요. 유럽의 겨울이 문제인 거죠. 난방비 때문인 거예요. 북반구에 유가가 오를 것이다. 겨울에. 왜? 난방비 때문이지. 여름철에 냉방비, 의외로 에어컨비는 그렇게 전력 소모가 상대적으로 덜해요. 비중이 작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유가가 오른 건 석유국들이 너무 떨어지니까 감산한 요인도 있겠지만 수요 자체가 좀 있었기 때문에 한 거죠. 수요도 없는데 뭐 감산해봐야 더 떨어져요. 그래서 저는 이건 수요 원인이 크다라고 볼 수 있고 9월달 되면 다시 조금 더 떨어질 수밖에 없다. 왜? 이런 난방비보다 더 중요한 게 제조업에서 쓰이는 산업 분야에 쓰이는 산업전력이에요. 이 산업전력에 가장 많은 수요를 누렸던 데가 수요가 어디냐면 바로 중공이에요. 세계의 공장이라고 했죠. 근데 세계의 공장 중공이 디플레이션을 겪고 있으니까 전 세계 에너지 수요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격감하죠. 그렇기 때문에 유가는 안정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겨울철에 유럽에서 춥더라도 난방비가 좀 더 많이 들더라도 찐꽁의 디플레이션이 지속되는 한, 그래서 저는 찐꽁의 디플레가 한두 달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드라가 얘기했죠. 일본이 잃어버린 20년이라면 찐꽁은 40년이다. 근데 엄밀하게 얘기해서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이라고 한다면 찐꽁은 그 2배인 20년 간다. 찐꽁의 디플레는 20년 갈 수 있다. 그런 점은 인드라 강조 드린 바 있습니다. 하나 찐꽁에서 뭔가 변화가 있고 여러가지 하게 되면은 어쨌든 간에 그런 것들 다 감안하더라도 저는 우크라이나 침략전쟁이 언제 끝나든 혹은 우크라이나 침략전쟁이 확대가 되든 그것과 상관없이 유가는 하향 안정화된다 라고 인들은 보고 있습니다. 마치 1980년대 소련이 아프가니스탄 침략했을 때 유가가 초반에 왕창 올랐다가 전두환 정부 때 확 떨어졌듯이 그러한 시대로 간다. 그때 상극위원회 경제 수장 팀장이 누구냐면 바로 폴 벌커죠. 그때도 지금처럼 금리가 많이 올랐었던 때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런 얘기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일어나는 일들이 반드시 현재 되풀이된다 라고 볼 수는 없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주식이나 암호화폐 모든 것에 공통된 거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과거도 이랬으니까 미래도 이럴 것이다 라고 보기보다는 과거는 과거고 현실은 현실이다. 참고는 하되 그걸 맹신하면 안 되겠죠. 과거에 나타났던 패턴이 반드시 반복되리라고 확신하지만 말자 이거죠. 뭐 알자지라가 유가 하락 때문에 뭐 약간 편향적이었다가 편향적이고, 그 다음에 이 디리스킹과 디커플링 정책을 개념을 헷갈리니까 이든영이 다시 이렇게 찐꽁에 대해서
이렇게 하이테크 기술에 대한 제한을 하는 것들에 대해서 뭐 미중 화해 무드에 갑자기 웬 이든영의 발표냐 이렇게. 근데 아니에요. 여태까지 이렇게 딱 하던 대로 나오는 겁니다. 데르스킨 개념과 디커플링 개념을 그 차이를 이해하면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시고요. 그리고 이런 점을, 그럼 쭈꽁의 디플레이션은 미국의 견제 때문이냐? 아니다. 그렇게 따지면은 견제는 럼프식 어설픈 반중 정책 때부터 쭈꽁이 디플레이를 겪었어야 되는 거 아니냐? 푸딩 때, 트럼프 때 겪지 않았잖아. 오히려 더 잘 나갔잖아요. 쭈꽁의 디플레이는 어디서 왔느냐? 라는 거죠. 만약에 그게 미국 탓이다, 그러면은 쭈꽁 저 북한 경제 왜 망했어? 미국 탓입니까? 미국의 규제 탓입니까? 지네들 스스로 잘못한 거예요. 쭈꽁 경제가 오늘날 디플레가 된 것도 지네들 스스로 잘못한 거라고. 쭈꽁이 잘못한 거지. 미국 탓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미국 탓 하고 싶죠. 자기 책임을 회피하고자. 미국의 규제 때문에 우리 쭈꽁 경제가 망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말하고 싶겠죠. 그러나 냉정한 것자에서는 쭈꽁의 자신들의 오류다, 실수도 아닙니다. 자신들을 바꾸지 않고서는 쭈꽁 경제가 살아날 길은 없죠. 일시적인 임기응병책 이런 것들로 회복되기가 어렵다. 그랬다면 일본이 잃어버린 10년을 겪지 않았죠. 똑같이 가고 있어요. 지금 일본이 했던 그 정책 그대로 쓰고 있는 게 지금 쭈꽁의 지도부입니다. 머리에 든 게 없으니까 그렇다. 그리고 중요한 게, 일부 머리가 든 사람들이 있겠지만 쭈꽁의 대다수들은 자신의 기득권을 중시하기 때문이죠. 자신의 기득권을 계속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지금과 같은 정책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진심으로 쭈꽁이 쭈꽁 시민들을 위한다면, 자신의 기득권을 포기한다면 쭈꽁 경제가 지금 당장이라도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쭈꽁 지도부가 자신의 기득권을 포기한다면 쭈꽁 경제는 당장 살아날 수 있습니다. 얘들아, 자신합니다. 쭈꽁의 지도부, 쭈꽁이 기득권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죠? 맹꽁 시파르가 퇴진해야죠. 쭈꽁이 다당제를 인정해야죠. 그리고 광범위한 쭈꽁의 언론, 사상, 자유, 종교의 자유를 보장해야죠.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가능하지 않으니까 힘든 거죠. 진메달, 여기서 뭐 좌익 파쇼들이 유튜브에서 작전 걸었죠. 집값이 반값 된다. 근데 요즘 자수 조용해져. 이미 살 놈들이 다 사서라고 봐야 되나요? 주식이나 코인 같습니다. 저가에 매수하기 위해 혹은 공매도 치기 위해서 선물 옵션 했기 때문에, ETF 했기 때문에 공포를 주는 거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성렬형 정부, 나아가 차기 정부 때까지도 집값은 현 수준에서 약간 오르거나 정체된, 인들아 늘 계속 강조했지만 10년 전부터 약간 인플레이션보다 유일보다 낮은 강보합 수준을 유지할 것이다. 그리고 대만 진메달 의견처럼 실물 수요자가 몰릴 수밖에 없는 극히 일부 지역만 오른다. 이건 뭐 대다수의 부동산 전문가들이 인정하는 거다. 그래서 주로 폭락한다 라고 해야 흡혈귀처럼 조회수 빨아대는 이런 자위파시오 경제 유튜버들을 경계하셔야 됩니다. 항상 오른다, 항상 내린다. 주로 다 폭락한다는 거죠. 뭐든지 다 폭락해요. 주식도 폭락하고, 뭐 코인도 폭락하고,
집값도 폭락하고, 미국 달러 휴지되고, 한국 외환위기 오고, 근데 북한 경제는 잘 나가고, 뭐 이런 애들이 있어요. 그 좌위 파쇼들. 탈북해서 성공한 하진우 딸바보, 이분도 이거 성공 DNA가 있는 사업가시죠. 그다음에 아오지 언니, 정말로 인도 불가촉 천민처럼 북한 최하층 계급 아오지 출신인데, 예? 탈북해서 호주로 가서 큰 식당 운영하는 부자가 된 아오지 언니. 아오지 언니가 중요한 건 아오지 언니의 삶과 사진과 이런 어떤 글들이 북한에서 굉장히 유행했대요, 진짜로. 예. 그래서 북한에서 주로 이렇게 한송이 그런 친구들처럼 이렇게 밀수밀매하는 그런 친구들이 이렇게 북한 중공 국경 지역 사람들이 많잖아요. 먹고 살고자 한 꽃제비 시절부터 그 사람들 사이에서 이 굉장히 장마당에서 공유가 됐다고 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알아봐요. 그래서 저는 아오지 언니의 삶을 영화화하면 얼마나 좋겠나 생각도 해봐요. 아오지 언니의 삶 영화화. 아오지 언니 좀 더 재밌게 만들어야지. 이것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근데 뭐 하여튼간 탈북한 분들이 다 잘 사는 건 아니죠. 부자가 된 분도 있고, 그냥 평범하게 사는 분도 있고, 실패한 분도 있고. 그 다음에 쭈꿍이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 다 해제시켰습니다. 물론 여태까지 여행 금지시킨 나라들이 순차적으로 해왔는데, 이번에 해금한 나라들은 그동안 쭈꿍이 가시처럼 여겼던 미국, 일본, 한국 같은 나라들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죠? 외교라는 것은 두 종류가 있죠. 근데 원칙은 뭐죠? 힘이 없으면 외교도 소용없다 라고 할 수 있어요. 힘을 갖추면 힘이 없는데 무슨 외교냐? 그런 외교도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외교? 고종이 그런 외교를 했죠. 외세라는 개념이 고종에게는 없어요. 그 청나라가 밀고 들어왔을 때 조선 왕실이 외구의 도움을 받을까 이렇게 생각했던 게 분명히 있습니다. 선조가 그랬나, 광해군이 그랬나, 민조가 그랬나. 그러니까 고종이 구한말에 일본군 데려와서 동학혁명군 때려잡는 거나 러시아군 끌어들이거나 청나라 군대 끌어들이는 것은 외세를 끌인다는 개념이 없어요. 고종에게는. 무슨 개념이냐? 고종은 왜 일본군과 러시아군과 청나라 군대를 왜 끌어들였을까요? 그건 마치 선조가 신하세, 자신의 신하들을 당쟁을 고무시켜 가지고 나 이번에 이 편, 저 편, 그것을 조선 왕들이 흔하게 쓰던 수법이다 이거죠. 숙종 때도 그랬고, 영종, 정종, 고종도 그래서 쓴 겁니다. 고종 입장에서는 다 신하야. 자기의 고종이라는 자기 자신, 왕쥐만 유지할 수 있다면 다 신하야, 신하. 일본 군대도 자기 신하고 다 이용 대상일 뿐이에요. 근데 자기한테 반대해 동학혁명 다 때려 죽일 놈들이지. 거기에 무슨 외세가 있어. 고종에게는 민족 개념이 없어요. 외세란 개념도 엄밀하게 얘기해서 근대의 산물이에요. 물론
민족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외세가 형성돼야 되겠지만, 그건 지도층 사이에서는 그 외세라는 개념이 무시되거나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얘기죠. 어디까지나 백성들을 꼬시기 위한 그런 수단일 수도 있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고종에게는 이 무능부패, 수고통, 대원군도 일본군 이용해가지고 정권 잡으려고 했던 거고, 민비도 마찬가지. 고종, 대원군, 민비 셋 다 똑같은 놈들인데 무슨 대원군이 대단한 놈이냐? 숙골통이에요. 민비도 마찬가지죠. 민비만 욕해. 대원군은 굉장히 천재고. 좌익 파시오들이 의도적으로 대원군을 키우고 민비는 이렇게 하는 거죠. 박근혜 대통령 때문에. 반쪽아베가 만든 구도거든. 반쪽아베가 민비 척살, 박근혜 대통령 척살, 이런 어떤 프레임을 만들기 위해서 대원군, 민비 셋 다 똑같은 애들이야. 자, 어쨌든 그런 관점으로 보세요. 외세라는 개념, 그런 것들을. 그렇게 따지면 반쪽 일성에게도 외세란 개념은 없어요. 그랬다면 한국전쟁 때 쭈공군을 끌어들일 이유가 없죠. 외세 아니야. 쭈공군이 외세 아닙니까? 왜 끌어들였겠어? 이미 인드라 얘기했죠. 이거에 전 세계에서 독특하게. 물론 저 김길선 누님이 또 얘기했지만, 한국전쟁 이전에 이미 쭈공군이 북한에 있었어요. 국공내전 때 이미 북한 안에 쭈공군 애들이 있었다고. 외세잖아. 그쵸? 얘들아,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통일한국이 되기에는 멀었지만 아직 통일한국이 되면 아직까지 비밀문서로 남아있거나 혹은 소멸했을 수 있는 그런 비밀 문서들이 미국, 중공, 소련에서 해제가 되면 세계사를 다시 써야 된다. 한국전쟁은 3차 대전이었다. 내전이 아니었습니다. 내전이라고 우겨야지. 지금 국유본도 입장이 곤란하거든 지금. 그래서 내전인 거지 실제적으로는 3차 대전입니다. 이거를 아셔야 되고. 아무튼 그렇고, 그래서 뭐 어쨌든 우리 안세영 교수 잘 얘기하셨고, 좌익파시즘공의 자국민 여행금지를 해지한 거. 그래서 약소국이 아무리 외교 잘해봐야 결국은 망해요. 역사가 고종뿐만 아니라 약소국이 외교 잘한다고 그거는 그냥 생면연장 정책이고 결국 골수로 다 빼먹고 망해요. 힘을 기르지 않는 한 아무 의미가 없어요. 지금 북한이 외교를 먹고 살잖아. 국유원이 북한이라는 이 깡패 국가를 일부러 반쪽 정원을 임명한 거거든요. 국유원이. 저게 더 골수로 망하는 길이라고. 외교를 잘한다고 저희 평가받잖아. 반쪽 정원이. 관종짓 하니까 외교 잘하는 거 아니에요. 저게 전형적인 약소국가의 행태예요. 보다 외교술이 빛나는 것처럼 보이죠. 벼랑 끝 외교 뭐 이러면서. 그거는 국유본이 막 키워주는 거야. 그래 우리 반쪽 정원 외교 잘하네 하고. 외교 잘하는 거 아닙니다. 고종 외교술 얼마나 빛나. 고종이 외교 잘합니까? 그런 건 외교가 아니다. 문전비가 외교 잘해? 빵점이었죠. 아니 대국 중공 막 우리는 소국 이랬는데도 한한령 때려가지고 이런 여행금지 언제 했어? 문전비 때, 좌익파시 문전비 때 당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반쪽미당이 안보는 미국, 뭐 경제는 중공, 논리적으로 다 실패된 거 아니야. 결과가 중요한 거죠. 그렇죠? 이런 거 하나씩 보여준다 이거예요.
강력하게 성녀형이 이렇게 하는데도 쭝꽁이 이렇게 푸는 이유가 뭡니까? 쭝꽁이 경제가 어려우니까 그런 거야. 지네들 힘이 떨어졌어. 그러니까 저렇게 숙이고 들어오는 겁니다. 당연한 거죠. 지네들이 힘이 셀 때는 상대를 눈치도 안 보고 그냥 한 거지 당연히. 사드도 말도 안 되는 논리인데 우긴 거 아니야. 사드 무슨 뭐 쭝꽁의 위협도 안 되는 그런 건데 쭝꽁 애들이 우긴 거 아니야. 그때는 힘이 있고 전 세계가 국유원이 친중 전략을 할 때니까 무서울 게 없으니까 거짓말하건 헛소리하건 쭝꽁이 했으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여겨준 분위기가 있었던 거죠. 지금은 웬걸 국유원이 반중 전략을 취했기 때문에 그게 안 먹히는 거예요. 거짓말이 안 먹히는 거야. 그렇게 보시면 되고, 2시간 됐어요? 오늘은 그러면 정치 얘기는 다음에 하고요. 경제 얘기로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벌써 12시 37분이야? 아이고 미안합니다. 네. 이건 인도 전자결제 강국. 네. 이거 얘기할 거 많은데 어쨌든 지정학 21세기 지정학. 네. 그 다음에 TSMC 보시고요. 네. 그 다음에 CFR 이것까지 다음 시간에 화요일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여튼 푸수자님 자 여기까지 할게요. 오늘은 방송을 지정학 얘기 중요하니까 가급적 이북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인사 좀 부탁드립니다. 분사님 고맙습니다. 가시아님 고맙습니다. 자 오늘 피곤한데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인드라 보기에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요. 하나하나씩 차분하게 잘 가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CFR 입장에 대해서 인드라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CFR의 최근 어떤 글들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드라 길과 같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한국의 운명과 지금 미국의 전략, 국번의 전략, 한국의 전략, 성렬형의 전략, 인드라의 전략이 모두 같은 길을 가고 있다. 같이 갑시다. 같이 동맹이다. 그런 점을 다음 시간에 핵심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F님 고맙습니다. 마음을 열고 자세를 갖추고 세상에 감사한다. 마자세 부자 되시고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